왜 일본은 항상 한국의 방패막이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113만 가구, 약 22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오카 관구기상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태풍 예보로 인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긴장 상태에 있다며 한국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관구기상대에서 근무하는 27살 가토맘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요즘 일본은 이러다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지진과 태풍 피해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저는 너무나 지치고 실망스럽습니다. 특히나 기상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고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일본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고 알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것은 기상 관측을 통해 미리 파악되었고 우리 기상대 팀은 실시간으로 상황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모두는 긴장한 채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날 제가 출근했을 때 팀장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전날 당직을 섰던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본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 일본에 역대급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침을 삼키며 필기구를 챙겨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다수의 기상대 동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지난 몇 번의 태풍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팀장님 뒤로는 스크린에 태풍의 진행 상황이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우리는 스크린을 보며 매시간 태풍의 규모와 이동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 실시간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산산의 중심 기압은 955 HPA입니다. 팀장님의 이 한마디에 저는 작년 여름 한국에서 연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 모여 기후변화와 비상대책에 대해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매년 상황은 급변하고 태풍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으며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상대에 근무한 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고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태풍을 이렇게 빨리 맞닥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팀장님은 계속해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태풍 산산의 최대 풍속은 초속 400m이며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0m에 달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현을 관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번에도 잘 이겨내 보자고 격려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팀장님은 상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를 끊을 때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하며 긴장한 채로 팀장님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팀장님은 우리에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앙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 기상대와 시청이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욕설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태풍 산사는 일본에 큰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지만 지혜와 용기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방패막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비상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료용품과 더불어 지역 병원들과 협력하여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비상식량 및 의료용품을 추가로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재기가 발생하여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태풍이 계속 일본에만 피해를 입히느냐며 겁이 나서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을 피해갈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절해 보였지만 저는 이미 일본에 상륙 직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제 말을 듣지 못한 듯 다시 물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엄마의 간절함이 너무 느껴져서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왜 우리 일본만 이렇게 매번 한국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냐며 무척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첫째 언니와 띠동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극우 성향이 강하시고 한국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최근에 도쿄 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 야구에서 우승했는데 한국어 교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왜 일본 고교야구 전국대회에서 한국어 교과가 나오느냐며 미쳤다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엄마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극성스럽게 반응하십니다. 작년 제가 3년 차로 신입들을 이끌고 한국으로 연수를 갔을 때도 엄마는 왜 제가 가야 하느냐며 얼마나 말리셨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한국 얘기를 시작하면 끝을 모르고 계속하셔서 저는 항상 화제를 빨리 돌리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회의를 핑계로 전화를 끊고 다시 제가 해야 할 일에 몰두했습니다. 태풍 산사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까지 강해졌고 24시간 최대 강수량은 규슈 남부에서 60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도카이와 시코쿠 지역도 각각 300의 강수량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규슈 남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4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총 강수량이 1,0을 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종단하며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규슈 신칸센은 운행을 중단했고 규슈 지방을 빠져나가는 모든 항공편과 지역 내 대중교통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희 기상대도 태풍의 영향 아래 놓였고 전기가 모조리 끊어지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팀장님은 우리가 무너지면 다 끝장이라며 시설팀은 지하실로 내려가 시설을 점검하고 재난대응팀은 비상발전기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행히 전력은 곧바로 재가동되었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일본에 상륙했고 아이치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일가족이 매몰되는 등의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10시쯤에는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70대 부부와 3,040대 자녀 등 5명이 산사태로 매몰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태풍은 계속해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는 비가 조금 잦아들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비의 전화로 피로를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 신고와 제보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최대한 차근차근 대응했습니다. 그때 팀장님은 인원이 부족하다며 대리님과 저에게 대피소로 나가 상황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구호 물품과 비상식량을 챙겨 대리님과 함께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기상대 밖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리는 물에 잠겨 있었고 거리에는 간판들이 떨어져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도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통나무를 붙잡고 있었고 구급대원과 자위대원들이 그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행렬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신의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피소 내부는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대피소 직원들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보급품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언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대피소에 마련된 음료, 자판기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안에 있는 돈과 음료는 모두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대피소 직원들은 이런 혼란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본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재난 상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완전히 돌변해 예의나 배려, 도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자신의 딸이 간밤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범인을 잡아와 대피소 직원들에게 소리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소동이 벌어져 저는 이 인원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급히 본부에 연락해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의 다른 대피소도 상황이 열악해 모든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피소 밖에 주차해둔 구호물자, 차량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대리님 혼자서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역 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비상식량과 물, 의료용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만 살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피소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소란이 벌어져 대리님에게 내부 통제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피소 직원과 시민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대피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주소와 이름을 적으라고 했지만 이들은 주소가 없는 노숙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긴급 상황이니 일단 대피시키자고 했지만 직원은 절대 안 된다며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피소라서 그 외에 사람을 받았다가는 2차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노숙자라고 해서 일본 국민이 아닌 게 아니라며 불안하면 내부에 따로 시설을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작년에 한국에서 연수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협동심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재난대책 연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정도로 교류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한국처럼 대책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번 태풍 산사는 일본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 일본은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재난 대책을 강화하며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일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